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중학교 3학년 학부형님이신 거죠? 예, 2022 대입 전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인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 입시가 바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또한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준비가 잘 되는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EBS 대표 강사이고요. 인천교육청에서 마중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입장에서 대입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대입 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재와 달라진 건 무엇일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뀐 입시 제도화에서 현재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좀 효율적인 준비 방법일까,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3학년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한 소개인데요. 고등학교를 들어오게 되면 먼저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학을 갈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할까? 자신의 적성과 그리고 흥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할까라는 부분이죠. 어떠한 활동을 할까? 그리고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다양화되고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다양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은 무엇일까? 진로 선택 과목이죠. 진로 선택 과목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문적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고등학교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속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흔히 학교에서 보는 시험,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통하여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산출이 되고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매년 11월 세 번째 목요일 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그 수능을 앞두고서 3월, 6월, 9월, 11월 네 번의 학력평가라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는 수능에 대한 준비이고, 내신은 학교에서 배운 학교 성적에 대한 준비이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험과 이제 활동이죠. 다양한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전공 관련된 활동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활동 중에서 중요한 것은 독서활동, 교과활동, 창체활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꼭지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활동이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 과제를 열심히 해오고, 토론이나 발표를 시키면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과활동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극적 참여하고, 또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기 위한 독서활동, 이러한 활동들을 열심히 한다면 대학을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입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쓰게 되는데요. 대학 입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원서를 씁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고3 학생들이 9월 10일에서 9월 14일 사이에 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쓰게 되고요. 수시 모집의 전형에는 현재 4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이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이 뽑는 것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설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교과의 합격선은 낮아지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면 합격선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교과 전형이고요.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이 종합 전형은 뭐 내신 성적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와 다른 점은 교과 전형이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이 종합 전형은 정성적 평가, 또한 지원 모집 단위와 관계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성적과 아까 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활동,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뽑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봐서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논술이라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면 붙을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실기 전형이 있는데요. 이 실기 전형은 주로 예체능 학생들의 실기를 보는 전형이고 일반 학생들은 뭐 어학 특기나 수학 특기를 뽑는 그런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집들은 이제 수시 모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 시험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으로 가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발표된 다음에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그리고 정시 모집이 실시가 됩니다. 정시 모집은 지원하는 시기가 12월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실시하는 지원할 수 있는 수시 모집과 12월 달에 지원하는 정시 모집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전형으로 가야 유리할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수시일까요? 정시일까요?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수시가 유리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시가 유리한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나 활동보다 수능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정시 모집이 유리하겠죠. 근데 수능 점수는 잘 나오지 않는데 내신 성적이 좋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잘했다면 그 학생은 수시 모집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유불리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면서 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0년의 예시인데요. 2020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뽑는 전형인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4%로 현재는 가장 많은 전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이 24.5, 논술은 3.5, 정시 모집이 22.7%. 이것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모집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 45.6% 정도 되고 있고요. 논술이 12.5%, 정시 모집은 27.7%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중3 학부 형님들이 지금 저는 전국에 있는 대학을 갈래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꿈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이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유를 먹여도 서울 우유와 연세 우유만 먹이는 그런 시절인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서울권은 모집 인원이 약 27% 정도의 정시 모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4개의 전형이 있다는 거죠.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으로 뽑는 전형인데 대학에 따라서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 이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이죠. 교과 활동 그리고 교과를 기반한 비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은 학교에서 성적 이외의 모든 활동을 다 비교과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뽑는 전형, 종합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 교과 영역과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거죠. 논술이라고 시험을 보는 전형인데 이 전형도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대학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최저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학생이라면 최저 없는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이 있죠.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이 아무리 바닥을 쳐도 수능 다 맞으면 서울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신 8등급도 수능을 다 맞춰서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되고요. 다만 내신 8등급이 수능을 다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인 거죠.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성공적인 대입 생활을 위해서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역량이죠.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교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요. 이 교과 역량을 토대로 수능이라고 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와 수능과 활동 이 세 가지가 된다면 어느 대학이나 합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과목에 대한 시험이 내신 성적이잖아요. 내신 성적인데 이 내신은 보통 지식의 습득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나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에 대한 본인이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고요. 수능 시험은 약간 이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런 시험이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논술은 사고가 좀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적용을 좀 넘어서 좀 분석하고 종합하는 이러한 시험이 논술이다.
그래서 내신은 지식이고 수능은 이해라면 논술은 분석까지 가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이 좀 돼야 수능이 되고 사실은 수능이 돼야 논술이 되고 이런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보는 내신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생활기록부를 띄워보시면 생활기록부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신 성적이지요. 내신 성적인데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는데 교과 전형이니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보면 이제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고 단위수가 있지요. 단위수는 주당 몇 시간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위수가 5시간이면 주당 5시간을 배우는 과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점수는 학생이 시험을 보고 취득한 점수가 원점수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문학이나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은 한 번의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필기 시험을 한 지필고사 2번 정도 보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행평가. 이 3가지 점수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원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중간고사가 한 35%, 기말고사가 30%, 수행평가가 30% 정도를 반영한다면 학생이 시험을 보는 지필고사, 중간고사 점수, 취득점수에 곱하기 0.35, 기말고사 취득점수에 곱하기 0.35, 수행평가를 3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한 것을 더해놓은 점수가 바로 원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점수가 있고 과목 평균이 있죠. 평균은 취득한 원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수강한 인원으로 나누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이 평균이 나옵니다. 평균이 나오고 그다음에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는 평균에서의 거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리다. 그래서 이 편차가 크면 숫자가 크면 그 과목이 좀 어려운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이니까 수학과 같은 과목은 100점 맞은 애하고 빵점 맞은 애가 길이가 넓어져요. 그러면 이 숫자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어려운 과목은 이 편차가 한 25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쉬운 과목은 평균에 학생들이 몰려 있겠죠. 몰려 있으면 이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보통 한 15, 16 정도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학생들이 막 몰려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평균에 몰려 있기 때문에 편차가 적어져서 10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에서 8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등급이 나오죠. 등급은 학생을 이 점수로 줄을 세우는 거겠죠. 줄을 세워서 1등부터 100등까지 100분위로 나눈 다음에 상위 4%가 1등급, 상위 이제 12%까지가 2등급, 23% 3등급 이렇게 끊는 게 등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으로 넘어갈 때는 이런 성적은 등급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등급. 그래서 이런 교과 전형에서의 정량 평가는 등급을 갖고 평가를 한다. 애가 2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한 과목이 2등급이고 또 다른 과목이 3등급이면 그 아이의 등급은 2.5등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등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그러면 정성 평가는 도대체 뭐냐? 이 어떤 학생의 등급이에요. 1학년 때 이 학생이 3등급을,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을 했다면 이 아이의 평균 등급은 2등급이 되는 거죠. 2등급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 2.7등급, 영어를 보면 2등급, 1등급, 1등급 이렇게 1.3등급 이렇게 이제 과목의 평균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교과 전형이면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서 너는 몇 등급이야 가지고서 이제 합격선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예를 들어 2.5등급이 합격선이라면 2.6은 떨어지는 구조인 거죠. 교과는 정량 평가니까. 근데 정성은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이 학생의 성적을 보면 1학년과 3학년을 비교해 볼 때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죠.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프로 보면. 그러면 이 학생은 학업 의지가 강한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과목별로 보면 영어 과목이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학생은 영어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영어 관련한 학과에 지원을 한다면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를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학생이 전반적인 성적의 향상은 자신이 자기주도적인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으로 성적이 향상한 학생을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도 강하고 또 학업에 대한 열의도 강하다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이 성적이 좋은 아이를 대학 입장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이제 정성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이제 이런 성적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이외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부분을 우리는 교과 영역이라고 하고요.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교과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과 영역을 보면 일단 성적이 있고 그 성적 밑에 사실은 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교과 영역에서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수업 시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비교과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을 선생님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프로젝트 같은 거 시켜서 조별 무슨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좋으려면 일단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모르면 질문하고 막 이런 학생이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교과 세부 능력이 좋게 써주겠죠. 그렇죠? 학생이 수업을 듣지 않고 수업 시간에 계속 엎어져 잔다. 잠을 잔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잠을 자는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지만 요즘에 좀 이상한 애들도 많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자면 선생님이 깨우잖아요. 너 일어나. 저 뒤에 서 있어. 그럼 애가 뒤에 서 있으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어줬어요. 옛날 애들은. 그럼 선생님이 한 5분쯤 딱 지나면 선생님도 미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 너 이제 잠이 깼구나 들어와라 이랬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자고 있는 애 깨우면 승질을 내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피곤해서 자는데 선생님은 하던 일이나 하시지 왜 저를 건드리시나요?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아이 입장은. 그리고 여학생들은 깨우면 대부분 아프다 그래요. 그죠? 선생님이 쟤 뭐 아파요. 뭐 얘 아파요. 그죠? 전부 다 아픈 애들만 있는 거죠, 교실에. 그래서 깨우면 자고 아프다 그러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면 기합도 줄 수 없잖아요, 요즘 학교에서는. 그럼 선생님은 그냥 생활기록부에 그 사실 쓰면 돼요. 수업 시간에 나는 이 아이의 눈뜬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대학 가기 힘들죠. 대학 가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힘들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쓰시는 선생님은 없으세요. 그렇게 쓰시는 선생님은 없고 그렇게 쓰면 애가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 부분이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해야 되고 참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써 있는 아이가 좋은 생활기록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신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띄워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임 한 줄 딱 써주셨어요. 적극적임 한 줄 써줬어요. 그러면 적극적임 항의할 학부형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적극적이랬는데 누가 항의를 하겠어요. 근데 한 줄 딱 적극적임 써 있으면 대학은 알아요. 딱 보면 얘는 잠자는 애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잠을 잔다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라고 써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걸 읽으면 얘가 적극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다.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가 이런 발표를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것이 좋은 교과 세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상,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거는 연말에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거죠. 연말에 써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교과 활동으로 사용이 되고 대학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서류 평가를 할 때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대학에 따라서 평가하는 요소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평가하는 요소가 요 4가지 요소예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요 4가지를 대학이 평가하는 거죠. 학업 역량
그렇죠? 그 아이의 기본적인 뭐 수학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 학업에 대한 그 아이의 성취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이고요. 전공 적합성은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학업 역량이겠죠. 지원 모집단이 관련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했을까, 전공에 대한 관심, 노력 과정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성적이 뭐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열심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성은 이제 공동체 역량 같은 건데요. 인성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는 3번 문제인데 아이들이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도대체 인성이 뭘까? 그렇죠? 아이가 착하다, 나쁘다 이걸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서 평가하는 인성은 뭘까? 인성은 학교 생활 속에서 길러진 역량으로서의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 생활 속에서 길러진 역량이에요, 역량.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 이후에 얘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슨 동아리 실험대회를 했는데 실험대회를 한 뒤에 얘가 뭐 뒤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실험대회를 할 때 조장으로서 적극적 모습을 보였는지, 동아리 활동을 해서 발표대회를 했는데 본인이 업혀간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인성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 나눔, 협력, 리더십, 팔로우십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학은 그런 네 가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어머님들이 아무리 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은 이제 인문 과정의 예를 들은 거죠. 예를 들면 인문 쪽으로 간다라고 보면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논리적 사고력, 분석력, 발표력 이런 걸 평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생활기록부의 비교과에서 동아리나 토론대회, 주장 발표대 이런 부분에 애가 얼마나 참여를 했고, 참여만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참여를 해서 뭘 했지가 중요한 거죠. 뭘 했지? 참여를 해서 무슨 토론 활동을 했다든지, 토론식 공부를 했다든지, 뭐 생각의 힘을 키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아이의 논리력과 분석력, 발표력 같은 것을 대학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또한 도덕성, 사회성, 배려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런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 물론 봉사활동 같은 것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봉사활동을 들어간다고 무리하게 봉사 시간을 많이 늘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는 뭐 봉사 시간 많이 늘리면 좋은 줄 알고 늘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머님이 봉사활동하고 확인서 띄어다가 애한테 기록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봉사는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봉사의 기본은 진정성이잖아요. 진정성. 대학은 진정성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봉사의 기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방, 자기 집 치우는 게 봉사 같아요. 자기 방도 안 치우면서 남의 집 가가지고 마당 쓸고 있어. 이거 봉사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너 오늘 학교 올 때 네 방은 치우고 왔니? 그럼 약간 찝찝쩍 거려요, 그죠? 그럼 학교 가면서 자기 방 안 치워요. 다 집어던져 놓고 가요. 치우는 사람은 엄마야, 그죠? 아예 애 생각이 그래. 그러면서 봉사활동 간다 그래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그래서 내 방을 치워라요. 그러면 우리 교실을 치워라, 우리 학교를 치워라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중앙 계단을 뭐 중앙 현관을 쓴다든지, 학교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다든지, 이것이 진정한 봉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수업 과정 속으로 봉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뭐 사회복지단체 나가서 안 하셔도 돼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 좀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은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문학과, 자연학과의 통섭적 사고, 그래서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 또 인문사회 독서, 자연과학의 융합 독서. 그래서 지금 시대 정신이 융합이기 때문에 독서를 하더라도 인문 쪽으로 간다고 인문학만 독서해서는 안 되고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같이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연계 학생이라면 도대체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잖아요. 자연계 그럼 주로 이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어떤 연구 같은 걸 하려면 그 아이의 어떤 인내나 끈기, 또한 관련한 전공에 대한 전공적 합성, 창의성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으로는 주로 이제 수학과 관련 어떤 동아리, 수학과학 탐구 발표대, 경시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고, 구체적 활동으로는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 관련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는지, 또 과학 시간에 뭐 실험 기구 등등을 잘 조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협동식 갈등 관리 리더십 도전에 따라서는 수학이나 어떤 이런 과목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했는지, 또 수학과 관련된 어떤 스터디 그룹 이런 부분이죠. 또 구체적 활동으로는 팀 프로젝트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 탐구 활동을 했느냐, 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심과 의사소통을 보여줬느냐,
학생이 좀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 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또 고전이나 문학, 인문사회 쪽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도이지만 사실은 인문사회적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죠. 시대 정신이 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사에 대한 어떤 교양 독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독서 활동을 할 때 자신이 지원하려는 전공 관련한 책은 꼭 읽어라. 그건 꼭 읽어라. 그런데 전공 관련한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도라도 인문학적 교양은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 관련된 그런 책도 읽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 쪽을 보면 대부분 이제 수학과학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어떤 논리력이나 창의력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이제 한번 제시를 해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오면 첫 번째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아이가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교내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탐색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학습면에 있어서는 뭐 학습에 배우는 여러 가지 교과 활동이나 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 치고 관계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다 필요한 활동이에요. 불필요하면 학교가 하질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뭐 고고학적인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악 관련한 합창대회나 미술대회나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도 다 관련 활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2학년 때가 되면 2학년 초 정도 되면 이제 진로 결정을 해야 되죠, 학생이.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활동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찾은 활동에 대해서 2학년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교과 세부 능력 뭐 이런 거 중요하고요. 또 진로 관련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하는 시기가 이제 2학년 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해졌으면 이제 3학년 때는 원서를 쓰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원서 접수하고 준비하고, 그죠? 그리고 또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주요교과에 대한 내신 성적도 좀 살펴보고, 교과 성적과 모의 수능을 비교해서 자신 지원해야 될 전형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학년별 로드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2022에서 대입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까라는 부분 중에서 핵심 부분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개편 방향의 큰 틀은 네 가지 틀인 거죠. 첫 번째는 대입 전형이 구조 개편이 된 거죠. 그래서 수능 위주 비율의 전형 비율, 또 수능 최저 기준 활용 이런 부분이 이제 바뀐 거고요.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바뀌어 버린 거죠.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수능 과목과 출제 범위, 평가 방법, 또 EBS 연계율 이 세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에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개선, 또 선발의 투명성, 또 정보 격차가 되어 있는 소외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대학별 고사에서 면접 구술 고사에 대한 개선, 또 지필 고사에 대한 개선 이렇게 크게 네 꼭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대입 전형 개편이거든요. 대입 전형은 어떤 구조로 바뀌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까지? 30% 이상 확대하라라고 합니다. 대학은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기여하는 고교 교육 기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교육부가 예산을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한 대학만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안입니다. 그럼 아까 보셨지만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약 정시가 27% 정도였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22%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30%로 다 늘려버리면 이제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15% 대학은 한 2몇 % 늘리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지방권 대학은 사실 늘리면 어려움이 생겨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단서를 하나 걸었어요. 다만 교과 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자율이다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쪽 대학은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30% 이상을 지금 뽑고 있어요. 사실은 뽑고 있어서 그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이 30% 아니래도 상관이 없고요. 자,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지금 교과 전형이 30%가 넘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이 이제 수능 위주를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전형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수시 모집에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는 내신으로, 종합은 내신과 여러 가지 활동으로 뽑고 있는데 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선발 인원이 30%가 넘는 대학은 이 수능 위주로 뽑는 것이 30%가 아니래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 대학들은 큰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이 종합 전형을 많이 뽑고 이 수능 위주 전형을 30%로 뽑지 않는 대학은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부 발표안을 보면 그 59개 대학을 제시했어요. 그 대학들이 지금 30%가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제시를 해놨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예체능이나 종교 관련 대학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을 제외하고 나면 약 한 25개 대학이 좀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과연 30%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까라고 숫자를 좀 통계를 내봤더니 약 한 5천 명 정도가 늘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제한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수시 모집에서 주든지 안 주든지 대학 자율로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논술 전형이나 교과 전형 같은 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부 적용되어 있고요. 종합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없어요. 몇 개 대학을 빼고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이 이것을 뭐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고 갑자기 뭐 최저를 확 늘리거나 있는 걸 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냥 대학한테 어떤 선택권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선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능 체제 개편이잖아요. 수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 학생이 교육과정이 바뀐 첫 번째 세대예요. 그러니까 2015로 교육과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선택 과목이 다양화된 거예요. 아이들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 다양화된 거죠.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선택 과목이 다양화되는 건 아이가 배우는 과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배우는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수능을 볼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능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현재 학생들의 수능 성적표예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2학년, 1학년까지는 이제 이런 성적표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한국사는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표가 나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를 하여야 됩니다. 근데 한국사는 등급만 나옵니다. 그렇죠? 등급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등급만 나오냐? 원점수, 그러니까 표준 점수와 백분 점수는 제공되지 않아요. 등급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어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요. 수학은 가형과 나형이 있는 거죠. 가형은 이과, 나형은 문과. 역시 표준 100분이 등급이 나오고요. 영어도 등급만 나오고 표준 100분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능은 한국사와 영어는 등급만 제공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탐구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회탐구잖아요. 탐구 영역이 문과 학생들은 사회탐구를,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탐구를 해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요건 이제 선택인 거죠. 선택이고, 그다음에 제국어 한문 이런 구조가 현재의 구조인 거예요. 현재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수능 과목의 이제 출제 범위가 바뀌었는데 국어, 수학, 직업탐구는 특성화고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통 플러스 선택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변화죠.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 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배우는 과목은 그냥 공통으로 했는데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과목을 필선택해버리면 다른 과목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시험 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일단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국어 같은 과목이 2021까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는 그냥 똑같았단 말이에요. 시험 범위가. 그런데 2022부터는
독서와 문학은 공통 과목이고 화법, 작문, 언어, 매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가 어떻게 될까요? 공통 과목이 약 75%, 선택 과목은 약 25% 정도로 출제하지 않을까? 이건 지금 예상이에요. 예상이고 좀 자세한 것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발표안을 보면 75대 2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수학이죠. 가형은 이과형 수학, 나형은 문과형 수학인데 공통으로 수 1, 2는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과,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과 기하 중에서 미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기하 벡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의 짐작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대학이 필로 뭘 하나 정하지 않을까. 우리 대학은 기하 벡터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필선택으로 정하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이 아마 기하 벡터를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이 세 개의 선택 과목 중에 무엇을 필선택했나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쪽 대학을 가려면 필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필선택 과목이 없다면 이때 그때부터는 자유 경쟁이 되겠죠. 근데 아마 일부 대학은 필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 한국사 똑같아요. 똑같고. 근데 이건 왜 노란색으로 했느냐? 아까도 보셨지만 이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이죠. 그래서 노란 걸로 했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탐구의 변화이죠. 지금 문과 학생들은 사탐 9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이과 학생들은 과탐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데 계열 구별 없이 그냥 2개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측은 문과 학생들은 사탐에서 2과목을 하겠죠. 대부분 할 것이고 이과 학생들은 과탐에서 2과목을 할 것으로 현재 예측은 돼요. 예측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대학이 어떤 과목을 필선택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과탐에서 과탐 2과목, 과탐 2가 좀 어려워요. 2과목을 필선택으로 지금 지정해 놓고 있는 상관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과목을 어느 대학이 지정할까 안 할까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이 필선택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대학을 가는 아이는 그 과목을 하겠지만 그 대학을 안 가는 아이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또 생겨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아주 상위권 대학이 선택한 과목을 잘못 알고 학생이 선택했다가는 자기가 거기 가서 등을 대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가 잘 본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선택했지? 선택한 그룹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과목이. 그래서 그런 과목은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직업탐구도 선택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제2외국어 한문 이 과목은 뭐 자연계 학생은 큰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문과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좀 상위권 대학들이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학생이 사탐을 보면서 제2외국어를 선택했다가 잘 나오면 써먹고 안 나오면 버리고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응시 인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져요. 응시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배우지도 않는 아랍어를 아이들이 뭐 5만 1,000명 이상 지금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지금과 같이 뭐 아랍어 시험 보러 가서 찍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은 좀 해소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 과목이죠. 사탐, 과탐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잘하는 과목이어야 되죠.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고요. 잘하는 게 좀 비슷하다면 응시 인원이 좀 많은 과목이 등급 따르기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이과 관계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이 어떻게 지정하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사실은. 보시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평가 방법이죠. 현재는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였는데 2022에서는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로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이유는 바로 아랍어와 같이 배우지도 않고
아이들이 찍어서 맞는 그런 과목에 대한 우연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BS 연계율이죠. 기존의 EBS 연계율이 이제 70%였어요. 70%였는데 현재는 이제 50%로 축소한다라는 발표가 나온 거죠. 발표가 나온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교육 과정을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과목이 나와야 된다는 뭐 이런 취지로 약간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 EBS가 학교 교육 과정과 먼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EBS도 사실은 학교 교육 과정이긴 해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70에서 50으로 줄어서 수치상 체감은 좀 작게 느껴지죠. 작게 느껴지지만 EBS의 과목 자체가 50%의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EBS에서 나오는 모든 과목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계가 되어 있어서 수치상 50%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EBS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수능 공부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고 학교 수업에서 배운 걸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제 학교 수업 속에서 아이가 좀 놓쳤거나 좀 떨어지는 그런 학습 능력을 보인다면 EBS를 활용해서 다시 준비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EBS에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요. 이제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과목과 또 EBS 교재를 가지고 뭐 복습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이제 여러 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 방법에 대한 개선이죠. 기재를 개선해서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 유발 요소를 좀 정짐을 하겠다. 또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의 교육활동을 좀 중점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하겠다. 또 기재 격차를 좀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학교 차이에 따라서 기재 격차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재 개선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선발의 투명성 부분이죠. 투명성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막 이런 거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좀 개선하고 항목도 줄이고,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입시의 합격이 달라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추천서는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대입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어떤 뭐 선입견 이런 것 없이 그냥 공정하게 선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선발돼서 뽑은 아이에 대해서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를 함으로써 대학이 투명하게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입 정보 격차 해소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하고 지방 소도시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용 명칭을 좀 표준화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대입 정보 포털을 좀 잘 운영하겠다. 대입 정보 포털은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입 정보 포털 이름이 어디가거든요. 그래서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어떤 이런 교육 정책이나 변화나 이런 걸 좀 띄워놓을 거고, 대입 상담 교사단을 운영하고 또 찾아가는 설명회, 또 오늘 EBS에서 하는 이런 설명회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정보 소요의 지역에도 정보를 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의 개선이잖아요. 이 개선 부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 유발 요소를 과감하게 정비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 정보 좀 삭제하고 인적 학적 통합하고, 또 대학에 제공되는 수상 경력의 개수도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율 동아리도 줄이고 소논문 뭐 이런 거 제공하지 않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생활기록부 인적사항에 학생정보와 가족 상황 등이 다 기록이 되는데, 개선 부분을 보면 부모에 대한 이런 정보는 삭제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적사항은 인적사항과 통합해서 그냥 하나로 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출결사항이 지금은 질병, 무단, 기타로 되어 있어요.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질병 결석은 괜찮지만 무단으로 인한 지각 결석 조퇴는 아예 성실성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다만 여기 이제 무단이란 말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단을 바꾸게 된 건 이 무단이란 말이 일본식 조어래요. 일본식 조어래서 무단 그러면 일본식 조어고, 이 무단이란 말을 우리식 조어로 바꾸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 결석이 아니라 불법 결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법 그러면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인정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미인정 결석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아무튼 질병으로 인한 지각결석 조퇴가 아니라 이런 무단, 그러니까 바뀐 거에 의하면 미인정으로 인한 거는 아이의 성실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물론 뭐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루 선생님 뭐 미인정 결석을 했어요. 하루 했다고 불합격되고 이러지는 않겠죠. 뭐 하루 이틀 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성실성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상 경력의 개수인데요. 상급학교 진학시 제소하는 수상 경력의 개수를 제한한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학기당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학기당 하나.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하나, 1학년 2학기 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이기 때문에 5개만 활용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개 활용을 할 때 학생이 한 학기에 하나 본 거를 학생이 선택하는 건지 대학이 가져가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만 뭐 한다로 현재 바뀌어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 최소한 하나 정도를 수상을 하면 그 학생은 뭐 다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격증 제공되지 않고요. 진로희망사항 이것은 항목 자체가 삭제 없어진 거죠.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학생부 기록 개선인데요.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단체 또 학교 스포츠클럽 봉사활동 뭐 등등을 지금은 다 기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항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기재를 좀 간소화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요. 자, 봉사활동 볼까요?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이제 미기재가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봉사활동란에 봉사활동 시간을 적고 옆에 특기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활동들은 학교 밖에서 교회에서 한 활동이 생급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봉사활동만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들어가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면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현재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미기재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동아리에 가입의 제한은 두지 않겠다. 하지만 학년당 1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동아리에서 한 개는 할 수 있으니까 한 개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하는 동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동아리에 이제 아이가 진로 관련한 뭐 이런 동아리를 선택해서 가입 활동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또 학교에 가서 동아리를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자기가 선택한 동아리에 많은 아이들이 몰리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동아리는 좀 전공과 관련된 그런 자율동아리를 적어도 하나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논문 기재 금지됐고요. 다른 청소년 단체 같은 것들은 다 미기재가 됐거나 간소화가 됐다라는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진로활동에 기록을 하는 진로활동 특기사항 여기에 진로희망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입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방과활동이 사실은 방과활동을 한 내용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있었고 지금 방과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을 좀 충실히 안 하는 아이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과활동 내용도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고민까지도 안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많은 내용들이 좀 삭제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기재 개선에서 격차 완화와 기재 관리 책무성 같은 것 때문에 기재 분량을 좀 줄였어요. 분량을 줄였다. 이제 이 줄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처한 학교의 상황과 아이의 담당하는 또 선생님 개인차에 의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잘 포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좀 분량이 감축됐고 또 선생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연수를 강화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연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학생활기록부의 상황인 거고요. 대학이 학생을 평가할 때 보는 자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자료가 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고 교과학습 발달상 성적이죠. 이 성적이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성적은 넘어갑니다. 수시 모집에서는요. 그런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기록된 대로 다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것은 2학년 때까지만 넘어가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연말에 학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는 것인데 대학 수시 모집이 3학년 1학기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3학년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추천서가 없어지게 되면 현재도 추천서가 없는 대학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추천서로 대용합니다. 대신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천서가 앞으로 없어진다면 대학은 이 내용을 추천서 대신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학년 때 끝나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와서 아이가 활동한 내용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학년, 2학년 말에 자신의 내용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 글자 수의 변화이죠. 자율활동 줄었죠. 500자로. 봉사활동은 적지도 않고요. 진로활동 줄고요.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줄었죠. 그래서 전부 한 4,000자 정도를 기록하던 것을 2,200자 정도로,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많이 줄고 행동 특성도 줄었다. 그래서 이것이 줄은 이유는 이것을 기록하는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의 어떤 개인차에 의해서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줄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정성 제고 부분이죠. 대학이 과연 선발의 투명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전형 서류를 이제 개선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의 개선이고 추천서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현재는 4개 문항이에요. 4개 문항인데 지금 중3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부터는 3개 문항으로 줄입니다. 주는데 여기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통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문항은 뭐냐면 고교 시절 학업이에요. 학업, 학습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1번 문항이고 2번 문항은 활동이에요. 활동에 대해서 쓰는 문항인데 그 문항 2개를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도 5,000자에서 3,100자로 좀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기소개서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쓰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서가 안 나오는데 추천서는 폐지가 된 거죠. 여기 자기소개서는 개편이 됐고 추천서는 폐지가 됐다. 추천서가 이제 폐지된 이유는 추천하시는 어떤 그 선생님의 개인 역량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그럼 선발하는데 투명하게 뽑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선발 기준 및 선발 결과를 공개하라는 거죠. 공개하라. 그래서 대학이 대학 알림위에 그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투명한 선발을 위해서 다수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의무화했고 혼자 뽑지 말고 여러 명이 같이 뽑으라는 것이고요. 입학사정관의 회피제척 의무화, 또 전형위원회 공정성, 또 외부위원 참여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대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도시가 아닌 정보 소외 지역 그 지역에는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대입 전형 명칭을 좀 표준화해서 일반 학부형들도 명칭만 보면 이해하기 쉽게끔 표준화를 시킨 부분이고요. 또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대입 정보 포털 혹은 뭐 어디가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강화하라.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정보 소외 지역에도 제공을 해달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고사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 고사는 이제 면접과 구술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2단계에서 실시하는 그런 전형인 거죠. 그래서 학생부를 기반하는 마침내 확인 면접,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를 평가하고 서류 평가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면접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 면접이고요. 그런 면접을 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의 얼굴을 보고 뭐 교복 이런 걸 보면서 학생의 처한 상황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인드 쳐놓고 좀 공정하게 면접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접고사에서 제시문을 주는 그런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시문을 주는 면접이 필요한지 여부를 좀 확인해서 대부분의 대학은 서류 확인 면접,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일부 대학은 제시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문을 주는 면접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 부분을 평가할 것이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시문을 주는 대학들이에요. 이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를 평가하고 서류에서 궁금한 점을 면접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런 대학들은 제시문을 주는 대학이죠. 뭐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보시면 참 가고 싶은 대학들이죠. 그렇죠? 또 인천에 경희고대 그렇죠? 경희고대 제시문 주고요. 또 충청권에 있는 여러 가지 제시문을 주는 대학인데 제시문이 뭐 대학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제시문도 있고 또 그냥 평이한 제시문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제시문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유비해서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이제 교육당국의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이러한 제시문들을 이제 어머님이 알고 싶으시면 사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대학 홈피나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선행학습 역량평가는 그 대학이 출제한 문제가 선행학습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선행학습 역량평가를 찾으시면 대학별 이런 뭐 면접이나 논술 제시문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필고사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필고사는 지금 대학 입시 수시 모집에서는 논술과 적성고사가 실시가 되는데 이 적성고사는 폐지하겠다.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적성고사의 마지막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겠다만 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중3 학생 시절에 논술이 폐지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인원이 줄을 수는 있어요. 줄을 수는 있는 부분이고 또 논술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선행학습 영역평가에 뜹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뭐 논술 문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EBS에도 사실 EBS 논술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으니까 뭐 학원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논술 준비를 하고 싶으시면 EBS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대학들이 현재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입니다. 논술 시험.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에 있는 22개의 대학이고요. 인천에는 인하대학이 논술 시험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기권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강원대, 연대, 원주 캠퍼스가 있고요. 부산, 울산까지. 울산대는 이게 의대만이에요. 의대만.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현재 논술을 보는 대학. 그래서 이제 논술 시험은 점차부터 축소 폐지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죠. 현재 이게 이제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거든요. 이거는 폐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성고사가 어떤 시험이었냐면 수능과 같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국어와 수학 시험을 봤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영어를 보는 그런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다형 문제인데 대부분의 대학이 사지선다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100이라면 적성고사는 한 80 정도 난이도가 그러니까 수능보다 조금 쉬운 그런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참 꿈의 전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던 그런 전형인데 지금 중3에서는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졌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런 대입 제도의 개편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는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에 학생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에 대한 이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그러한 대입 제도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입 정책은 중학교 3학년 11월 말에 나옵니다. 그렇죠? 중학교 3학년 11월 말이 되면 정부가 어떻게 학생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와요. 이 정책을 이제 먼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고등학교에 들어오시면 대교협에서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기본 사항이 뭐냐면요. 수능 시험은 언제 보고 대학에서 수시 모집은 어떤 전형이 있고 정시 모집은 어떤 전형이 있으며 수시 모집은 원서 접수를 언제 하고 정시 모집은 언제 접수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사항이에요. 1인당 몇 개까지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 사항이에요.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교협에서. 그러면 대학은 이 기본 사항을 가지고
자기 대학의 입시를 만듭니다. 그게 시행계획이에요. 시행계획. 이 시행계획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나옵니다. 그 4월 말에 시행계획을 보면 대학마다 자기 대학이 예를 들어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무슨 학과에서 몇 명을 뽑고, 뭐 수능 최저를 뭐 어떻게 하고, 논술 전형으로는 어떻게 뽑고, 종합 전형으로는 어떤 학과에 몇 명을 뽑고, 정시 모집은 어떻게 뽑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딱 나오면 20분 다 나온 거예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행 계획이 끝났다. 그리고 고3 때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오는 거죠. 이런 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일단 대입 정책을 보셔야 되는데, 이미 8월 달에 지금 중3들은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런 틀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틀로 가는구나. 그래서 정시 모집이 서울권에 있는 일부 대학은 아마 30%까지 될 것 같고, 지방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30% 이상 넘을 것 같고, 현재와 같은 수정시의 모집상에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오시면 일단 기본사항을 보세요. 기본사항을 보시면 아, 수능시험 언제 보고, 수시 모집 언제 접수하고, 전시 모집 언제 접수하고, 이런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틀이 지금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싶으시면 올 8월 말에 나온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좀 참고하셔도 돼요. 참고하셔도 돼요. 그걸 보시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교협이니까 한국대학교협의회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보도자료에서 9월 1일자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죠. 그게 교육과정이 지금 선택형이란 말이에요, 이 학생들은. 그리고 문과, 이과의 구별이 없는 그런 과제이고요. 또 생활기록부를 보면 진로희망, 수상형 뭐 이런 등등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보면 수능이 지금 상대와 절대가 섞여 있고, 또한 국어나 수학에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 그런 수학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바뀌어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건 전망이죠. 그래서 전망을 해보면 교과 전형은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 같아요. 돼서 될 것 같고, 종합 전형은 조금 늘 것 같고, 그다음에 수능을 보는 전형도 조금 늘어야 되겠죠. 이 30% 늘 것 같고, 그럼 뭔가는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줄을까? 실기나 논술 전형 쪽에서 조금 줄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전형에 주로 많이 할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종합 전형 쪽, 그다음에 정시의 수능 전형 쪽,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능 같은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잘 하는 학생들은 서울권의 대학에서 정시가 3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할 것이고, 또 나머지 권형 내에서는 종합전형 자체가 현재 존속하고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 교과전형은 현재와 같이 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줄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과 역량은 기본이라고 했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뽑고 싶냐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 할 것 같은 애를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교과 역량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 학생을 뽑을 때 대학에서 교과를 보고 뽑는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이 전형은 교과 성적과 면접 또는 수능을 가지고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합 전형은 서류나 면접을 갖고 뽑겠죠. 그리고 논술 전형, 논술이라는 시험, 또 수능 최저 학력을 가지고 선발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은 수능을 가지고 선발을 할 거죠. 근데 이런 네 개의 전형의 기본에는 학생의 학업 역량, 교과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전형의 갈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일까? 그렇죠? 학생이 지적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생물 시간에 DNA에 대해서 배우고 DNA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거야. 그러면 궁금증만 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딴 데 적용하는 것은 없을까? 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또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아이가 또 나가서 발표를 해보고, 또 자신의 궁금증을 어떤 독서 활동이나 심화 활동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활동들이 선생님은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알는 여러 가지 호기심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발표하고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주게 된다. 그렇죠? 이것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학업 역량이 이제 뛰어난 학생이어야 되거든요. 학업 역량이 뛰어나야 되는데 학업 역량이 뛰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자신의 진로를 좀 찾아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모든 부분에 뭐 다 뛰어나는 뭐 슈퍼맨 같은 학생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는 뛰어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과정과 결과잖아요. 생활기록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지요. 이게 이제 생활기록부예요. 기록이 되는데 어떤 것이 기록이 되냐면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을 관찰해서 그 학생에 대한 평가 또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기록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서 기록을 하고요.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통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업에 나타난 평가와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는 이런 구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현행과 좀 달라지는 점은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은 현재는 단위수, 원점, 평균, 표준 편자, 그다음에 성취도, 수강자 수 등급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지금 중3부터 바뀌는 거예요. 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되고 여기까지만 기록이 됩니다. 다만 이게 성취도가 A, B, C 3단 평가가 돼요. 요 진로 선택 과목은 3단 평가예요. 그럼 A가 몇 프로고 B가 몇 프로고 C가 몇 프로인지 그 퍼센트가 기록돼 이런 구조예요. 지금 구조가.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이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하고 다른 점은 다른 과목은 내신 성적을 평가할 때 똑같이 평가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만 등급이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한 인원이 뭐 많은 과목도 있고 적은 과목도 있고 그래요. 적은데 선택 인원이 이제 적은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 인원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4%가 1등급이라서 100명이 시험을 보면 4명인데 선택한 아이가 25명밖에 없다. 그럼 1등급 1명 나오는 거예요. 2등하면 2등급 되는 거고 막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그냥 A, B, C만 이렇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취평가는 이제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을 도달하면 A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과목은. 왜냐면 다 A를 받아갖고 오면 얘가 이걸 얼마큼 잘한 건지 좀 이렇게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학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학생 부분에서는 선택 인원수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5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에 대한 고민 없이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과목 선택을 할 때 인원이 적으면 또 인원이 적은데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선택했으면 자기는 거기 가갖고 등급 따기 어려워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 등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교과 영역이 보통 교과가 있어요. 보통 교과의 공통과목, 이 공통과목은 누구나 배우는 과목이에요. 누구나 배우는 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 요거는 이제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문교과 1, 이거는 특목고 아이들이에요. 전문교과 2, 이건 특성화고 아이들이에요. 일반고 학생들은 요 보통 교과만 배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 체험활동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거는 2009 개정 교육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고 보통 교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현재 2015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의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목이 선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실험 이거는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우는 과목인 거예요. 이제 2학년 올라가면 과목 선택을 해야 돼요.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선택 과목을 해줘야 되고요. 또 진로 선택 과목 자신의 진로를 정했으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경제학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을 해주셔야 되겠죠. 선생님 저는 관광학과 가고 싶은데 그럼 뭐 여행지리나 뭐 관광이나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는 거죠. 이 아이를 확인하는 거죠. 이 아이가 경제학과 갈래 해서 경제수학을 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물리학과를 가는데 학교 교육과정을 보니까 아이가 물리를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럼 대학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얘가 물리학과 가는 애가 왜 물리 안 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선택을 할 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과목 선택은 자기가 지원하려는 모집도 아니야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죠. 수능에서는 관계없어요. 수능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수능은. 그런데 교육과정은 지원 모집도 아니야 관계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을 뺐잖아요. 그 이유는 자유스럽게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오면 이제 학생이 이제 대학 전공별 학과와 특징을 참조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수 권장 과목을 좀 참고하고 자신의 진로나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서 과목 선택을 해서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들어와서는 똑같이 배워요. 배우면서 학교에서 조사를 하겠죠.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건 서울시 교육정보원의 예인데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지금 진로 및 관심 분야가 언어나 인간 사회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2학년 때 선택 과목에서 이 학생은 어떤 지리나 뭐 중국어 심리학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고요. 3학년 때는 어떤 미술 감상 중국어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또 자연현상이나 기초과학 쪽에 관심이 있다면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 뭐 이런 걸 해주셔야 되고 3학년 때는 경제나 뭐 화학 투 생명과학 이런 걸 해주셔야 되고 또 언어, 인간, 사회 이쪽에서 사회계열 쪽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문화 같은 과목 또 이쪽에서도 또 윤리사상, 또 스포츠 뭐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하는 과목하고 자신의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보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해주셔야 대학에서 그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오면 1학년은 공통과목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조사를 해요. 4월 달부터 아이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 뭘 할 건지 예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예비 조사 해보고 또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배치도 해보고 또 아이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학과를 가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죠? 그럼 이제 상담도 이루어지고요. 또 아이들의 수강 신청도 받아보고 또 시간표도 작성하고 교사와 교수를 배정해서 그 다음에 3월부터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아이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고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또 다시 한번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시고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을 선택할 때 참고 자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교육부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인천인데요. 인천교육청에서도 이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찾아보면 거기에 계열이 있고 계열에 대한 학과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학과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과를 가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걸 배우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을 참고하는 것도 진로를 결정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걸 통해서 고등학교 때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계열로 가야 될까 이런 안내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EBS죠. EBS I로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진로 정보나 진학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입시 정보로 들어가면 입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수시 논술 들어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그래서 우수 사례 특강도 있고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안심 특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심 특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관리하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 여기 고1 학생 머스트 팁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이 강좌를 제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때문이고요. EBS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가입해 주시고 강좌 많이 들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강좌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또 입시 정보 들어가면 각 전형별 특징, 대학별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EBS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학생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는 아이도 있고 또 많이 몰라서 못 보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활용을 많이 해 주시면 대학을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홈페이지도 괜찮죠.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를 한번 들어가 본 건데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학과가 무엇을 가르치에 대한 내용
또한 전공 안내에 대한 거,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해라, 뭐 서울대는 이런 학생을 기다린다, 이런 것들이 각 대학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정보의 홍수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학업 역량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진로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준비를 하시면서 좀 더 궁금한 거나 정보를 많이 얻고 싶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또는 EBS I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대학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